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나무숲 출판 이시하라 유미 지음의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의학 박사로 이 책에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 건조가 일어나고 그 세포 건조가 몸을 어떻게 노화시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 건조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들을 지적하며 세포 보습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세포 보습으로 인하여 노화 증상이 치유되는 식사법과 운동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 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의 물기도 말라서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에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가 없이는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의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 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동양의학의 상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 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 회복을 돕거나 허약 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 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에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리히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암염,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배너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잤던 설사가 멎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슥거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과 서양 의학의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레시피. 재료: 당근 2개, 약 400g, 사과 1개, 약 300g, 소금, 자연 소금으로 적당량. 만드는 법. 1.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는다. 2. 껍질째 그대로 주서에 갈아 2컵 반 분량, 약 480cc의 즙을 낸다. 3. 소금을 적당량, 간을 봐서 맛있을 정도로 넣고 잘 섞어서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당근과 사과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사과씨에도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 주서 대신 믹서에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 수분 배출에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대신 맛이 떨어지고 물을 넣어 갈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믹서에 갈아 마셔도 맛이 좋고 몸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지만 꾸준히 실천하려면 역시 주서로 즙을 내서 먹는 편이 좋다. 분주한 아침에 주스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시판되는 당근 주스와 사과 주스를 섞어 소금을 넣고 마시면 된다.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그만큼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하므로 되도록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서 노화를 늦추려면 신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생강홍차 같은 음료 외에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식단과 식사법은 배설 능력을 높여 몸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결과로 세포는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므로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하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망막 건조증, 불면증 등 세포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밤 사이에 가벼운 단식. 인체 생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 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배설기관인 신장이나 대장, 직장에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몸 전체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신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진다. 이와 반대로 몸으로 들여보내는 양을 줄이면 배설 능력이 높아진다. 단식이 좋은 예다.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2, 3일쯤 지나면 다양한 배설 현상이 나타난다. 숨을 쉴 때 냄새가 나거나 소변의 색이 진해진다. 또 눈곱이 끼고 코딱지가 생기며 때로 혀 표면에 끈적끈적한 설태가 끼기도 한다. 본격적인 단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가벼운 단식을 한다.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가벼운 단식 상태로 있게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의 색도 진하다. 단식 후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창자 꼬임증이 일어날 수 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위장에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식 후에는 묽은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 날은 미음을 좀 되직하게 해서 먹고 그 다음 날은 죽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여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있다. 아침 식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전날 저녁 식사 이후 10시간 넘게 공복 상태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침이라고 꼭 식욕이 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 없는 것은 우리 몸에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라며 무리해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아침을 걸으면 영양이 모자라서 오전 활동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뇌세포나 근육세포 등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오로지 포도당이다. 혈액에 당분이 부족하면 저혈당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당분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임이 분명하다. 그런 당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다. 아침 식사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것이다. 오전 활동에 필요한 당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도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발한, 이뇨, 배변 등 몸의 배설 능력이 향상되므로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은 제거되고 본래 수분이 필요했던 세포는 촉촉해진다. 점심은 단식을 마쳤을 때 먹는 죽 정도의 가벼운 식사면 충분하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이때 양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총 섭취 열량이 평소보다 줄었으므로 저녁에는 식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화를 늦추는 하루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조해진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화를 늦추는 하루 식단과 식사법. 아침 식사.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굳이 고형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아침에는 당근, 사과, 소금 주스를 마셔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낸다. 이 주스를 마신 후에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흑설탕이나 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도록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당근, 사과, 소금 주스를 마시고 점심 먹기 전 속이 비었을 때 생강 홍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점심 식사. 메밀국수나 가벼운 한식 또는 파스타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한 음식들을 먹는다. 메밀국수는 삶아서 간장 국물에 찍어 먹거나 따뜻한 국물에 말아서 미역을 넣거나 마 간 것을 위에 얹어 먹으면 좋다. 이때 파나 고추냉이, 칠미가루와 같은 양념을 듬뿍 넣어 먹는다. 메밀국수를 제외한 다른 음식들은 포만감이 70% 정도 들 만큼만 먹는다. 저녁 식사. 한식을 중심으로 먹되 종류와 양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 술은 과음하지 않을 정도로 마신다. 잘 씹고 즐겁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녁 먹기 전에 배가 고프면 생강 홍차를 마신다. 간식으로 흑설탕을 먹어도 좋다. 식품의 찬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조리법과 섭취법. 성질이 찬 음성식품은 몸을 차게 만들어 노화를 재촉한다. 그렇다고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을 갑자기 멀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조리법과 섭취 방식을 바꾸어서 식품의 찬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열하여 색을 진하게 만든다. 우유는 데워도 흰색 그대로다. 데운다고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뜨거운 커피나 녹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홍차는 다르다. 찻잎을 발효시켜 만든
홍차는 색이 붉고 성질이 따뜻하다. 흰쌀도 마찬가지다. 흰쌀은 음성식품이지만 흰 밥을 볶거나 간장을 넣어 지은 밥, 양성식품인 팥을 넣어 지은 팥밥은 몸을 차게 하지 않는다. 요컨대 열을 가해 식품의 수분을 줄이거나 양성식품과 함께 조리하면 식품 본래의 색보다 더 진해져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약해진다. 평소에 성질이 찬 음식을 즐긴다면 지금부터는 이처럼 조리법을 바꾸어 먹도록 하자. 맛도 좋아지고 몸을 덮여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염분을 가한다. 토마토나 오이, 수박 등에 소금을 조금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더 좋다. 칼륨이 많은 식품에 나트륨을 가하면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 절임식품이다. 오이나 가지같이 성질이 찬 것도 소금이나 쌀겨같이 성질이 따뜻한 것으로 절이면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한다. 뿌리채소 중에서 색이 하얀 무도 강판에 갈아 간장을 좀 섞어 먹으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뤄서 몸이 차가워질 염려가 없다. 또 물을 말려 소금에 절이면 하얗던 무가 누래지고 조직도 단단해져서 어엿한 양성식품으로 바뀐다. 이처럼 음성식품에 염분을 가하면 찬 성질이 누그러진다. 또 염분도 적절히 섭취할 수 있어 몸속 수분을 배출하고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수분을 줄인다. 앞서 말했지만 몸을 차게 하는 식품은 대개 수분 함량이 높다. 이를 반대로 이용해 식품을 말려서 수분을 줄이면 찬 성질은 약해진다. 가까운 예로 무말랭이가 있다. 물을 썰어 말리면 햇빛을 듬뿍 받아 단맛이 늘어나고 성질도 따뜻해진다. 무말랭이를 다른 뿌리채소와 함께 조리면 몸을 덮이는 작용이 더 강해진다. 한편 과일 중에도 남쪽 지방 원산인 것은 성질이 차다. 냉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과일을 즐겨 먹으면 가뜩이나 건조한 세포가 더 건조해진다. 몸이 찬 사람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요즘은 건자두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말린 과일은 간식으로도 제격이다. 카레에는 뿌리 채소를 듬뿍 넣는다. 카레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다. 무더운 인도가 원산지인 카레는 성질이 차다. 몸을 차게 해서 노화를 재촉하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무엇을 넣어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에 따라 카레의 성질이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 라이스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당근, 감자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뿌리 채소가 들어있다. 또 염교, 생강 초절임 같이 성질이 따뜻한 식품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 인도 카레처럼 가지나 토마토를 주재료로 쓰면 찬 성질이 더욱 강해지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양성식품을 넣고 기름을 적게 써서 만들면 카레의 찬 성질이 약해져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노화도 막아주는 건강식이 된다.
생강찜질로 신기능을 강화한다. 생강찜질은 간편하면서도 생강의 약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강찜질을 하면 신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매우 활발해져서 소변이 잘 나오게 되므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도 쉽게 배출된다. 특히 방광이 있는 아랫배나 발바닥에 생강찜질을 하면 하체의 혈류량이 늘어나 효과가 더욱 커진다. 생강찜질은 온열 효과와 함께 생강의 약효 성분인 쇼가올, 진저롤 등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진통작용을 하므로 관절통, 부인병, 방광염, 위장병,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이나 천식 등 다양한 증상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방법도 간단하니 꼭 한번 해보기 바란다. 생강찜질 레시피. 재료: 생강 약 150g, 면주머니, 두꺼운 수건 2장, 비닐, 물 2리터. 만드는 법. 1. 생강을 강판에 갈아 면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묶는다. 요즘은 간 생강도 파니까 참고하자. 2. 냄비에 물 2리터를 담아 1에 면 주머니를 넣고 가열한다. 끓기 직전에 불을 줄이고 식지 않도록 약한 불로 데운다. 3. 물 온도가 70도씨쯤 되었을 때 수건을 넣어 적신다. 4. 수건의 물기를 약하게 짠다. 뜨거움으로 조심한다. 5. 4의 수건을 허리 윗부분이나 좌우에 신장이 있는 부분에 댄다. 6. 그 위에 비닐과 마른 수건을 덮어둔다. 수건이 식으면 3부터 다시 한다. 통증이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3번 한다. 생강 끓인 물은 데우면 2-3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부가 거칠어졌다거나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도 시간이 오래되면 쭈글쭈글해지고 말라버립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하죠. 앞서 말한 현상들이 노화를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포 건조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몸의 다양한 기관과 뇌에서도 노화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그 증상은 나이가 든 사람뿐 아니라 젊은 사람이더라도 세포가 건조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젊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포 속 수분과 36.5도 이상의 체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체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법과 운동법 등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원칙들을 안내하고 현대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질환 등
질병과 치유 사례도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